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신동엽의 고도강길 영성적 근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두 번째 것을 하면서 받은 느낌인데 그냥 읽고 또 설명하고 이게 자꾸 이렇게 얘기 겹치는 것 같아요. 맥락을 잡아서 맥락 중심으로 강연하듯이 제 생각을 쭉 이렇게 펼쳐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동엽을 어떻게 이해에 들어가는 게 좋겠는가? 기존 이해에서 아쉬운 점이 어디서 생겨났는가? 제가 제출하고 싶은 의견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신동엽 일대기를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동엽이 했던 말의 그 참 뜻을 파악하려면은 신동엽 일대기에서 서사적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것이 꽤 중요하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구적 열정의 단점은 곧잘 서사적 추리를 생략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소설가적 상상력이 되게 부족해요. 보면은 왜 그런 말을 했겠는가를 신동엽의 삶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이제 4.19 이전까지 이제 1960년 이전 59년도에 데뷔했잖아요. 여기까지 신동엽 일대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사항은 신동엽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신동엽의 출생지에 얽힌 거예요. 신동엽 출생지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신동엽 시인 아들 신좌석 씨가 쓴 시가 있어요. 이 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학년 어느 날 핏덩이로 어미 등에 엎여 부여에 숨어든 탓에 유난히 조상들을 그리워했던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동학년 어느 날 핏덩이로 어미 등에 엎여 부여로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식민지 가난을 조상들을 대신해 미안해하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4대 독자 아들 잿밥을 남몰래 차례상에 얹어야 했고, 덕분에 나는 11살 때부터 음복을 배웠어. 자기 고백 그대로예요, 현재. 왜냐면은 동학년이 언제냐면은 1894년이에요. 신연순 할아버지가 1894년에 태어났습니다. 1894년생이에요. 신동엽 시인 아버지가. 1894년생이 부여로 숨어들었다고 지금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아들의 식민지 가난을 조상들을 대신해 미안해 했어요. 할아버지는 신동엽 시인 아버지는 신동엽 시인한테 막 엄청 잘했습니다. 미안해하고 많이 아꼈어요. 4대 독자 아들 잿밥을 남몰래 차례상에 얹어야 했고, 신동엽 시인은 69년도에 죽었습니다. 39살에. 아버지는 장수상을 받았어요. 90년대까지 사셨어요. 덕분에 나는 11살 때부터 음복을 배웠어. 신동엽 시인이 69년에 죽었어요. 59년에 아들을 낳습니다. 10년 후에 죽은 거잖아요. 11살 때부터 제사를 지냈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신자섭에 의하면 신동엽은 2대 독자가 아니라 4대 독자예요. 지금 2대 독자라는 말은 왜 하냐면은 신동엽 시인이 군대에서 그 2대 독자라고 해가지고 의가사 제대를 해요. 옛날에는 2대 독자는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 2대 독자가 아니라 4대 독자이며 또한 동학농민군의 자식이었다는 얘기예요. 공교롭게도 동학농민군이 패전한 공주 우금치가 신동엽 생가에서 직경으로 30km가 채 안 됩니다. 거기다가 부여는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동학군이 지나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럼 동학군이 숨으려면 어디로 숨어야겠어요? 부여로 숨어야겠죠. 피신처로서 아주 적당한 곳이었죠. 어쩌면은 신동엽에게 있어서 동학농민운동사는 학습보다 먼저 생득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은 운명적으로 나기를 그런 데서 태어나서 아주 일찍 이 문제를 접했을 확률이 제가 생각할 때 매우 큽니다. 제가 그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을 읽고 동학연구의 최고 권위자 지금 온강대학교 총장님이세요. 박맹수 선생님한테 신동엽 서사시 금강 얘기를 했더니 쭉 읽어보셨대요. 읽어보시고 나서 하는 말이 1967년도에 그 시를 지금 발표했으니까 67년도에 발표할 때, 쓸 때 말고 발표할 때도 이런 자료가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더라.
어디서 그런 자료들을 그렇게 알아볼 수 있고 그런 맥락을 잡을 수 있었는가 이해하기 어렵더라.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신동엽이 나기를 이 동학군 집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신동엽의 성장기를 수놓는 두 개의 체험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그 하나가 신동엽은 1930년생인데 1930년생은 한글이 아니라 일본어로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신동엽 씨는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곧장 일본어로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동엽은 초등학교 졸업하고서야 이제 한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때가 됐으니까 이 세대는 한글에 매우 취약한 세대입니다. 선배 세대들, 후배 세대들이 다 한글에 강한데 한글에 이 세대는 아주 취약해요. 역으로 뒤집으면은요, 한국은 출판 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죠. 어려운 책, 중요한 책들을 많이 접하기가 어려웠겠죠. 선배 세대나 후배 세대들은. 신동엽 세대들은 그걸 접하기가 매우 유리한 세대예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봤던 문구인데요. 신동엽 홍보물에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구사한 언어의 마술사라고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인들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구사한 언어의 마술사들이죠. 시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말은 맞습니다. 산의 언덕에 같은 시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인들 중에서 신동엽은 언어의 마술사가 되기에 매우 불리한 세대여서 이 부분에 다른 시인들보다 앞선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신동엽의 단점에 저는 속한다고 봅니다. 신동엽의 단점이 여기에 사실은 조금 서툴러요. 표현의 마술사가 아닙니다. 표현을 정말로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신동엽 씨 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저 서정주, 백석 이런 분들 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말에 아주 달인들이에요. 귀재들 그 사람들 보면은. 신동엽 세대는 모국어의 마술사가 되기에는 너무도 불리한 조건에서 문학의 길에 나섰다. 반면에 신동엽 씨 부인이 1935년생이거든요. 1935년생은 한글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아내는 성적이 정말로 우수해요. 공부를 아주 잘했던 분입니다. 서울대 철학과 중퇴했는데 당시에. 그런데 그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 서적을 보려면 다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중에서 그런 책을 독해하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신동엽 시인한테 늘 물었대요. 의존도가 아주 컸대요. 물어보면 신동엽 시인이 잘 가르쳐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예를 하나 보면은 고은 시인은 1933년생이거든요. 33년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해방을 맞아가지고 선생님이 와가지고 한글 아는 사람 물어요. 혼자 손을 들었더니 자기 혼자더래요. 흑판에다 써봐 한글. 아름다운 우리나라 이렇게 썼대요. 그렇게 쓰는 걸 보고 너 학년 올라가. 자기만 한글을 아는 거예요. 1930년생, 1933년생, 1935년생은 언어에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엽 시인은 그 학년에서 자기 학년에서 어쩌면은 신동엽 시인도 유일하게 자기만 한글을 알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현재 부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신동엽의 그 동창 같이 학교 다닌 분 김창애 여사예요. 김창애라고 하는 분 할머니, 김창애 할머니가 신동엽하고 같이 동창이라고 같이 학교 다니고 동네 친구였다고 해서 얘기를 들려달라고 했더니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신동엽이 특별히 뒷방에 불러 자기를 특별히 뒷방에 불러서 자기한테 한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고은은 만인보 머슴대길이 보면은 머슴대길이한테 한글을 배웠습니다. 신동엽은 누구한테 한글을 가르쳐 줬는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가르쳐 줬을 확률이 굉장히 커 보이죠. 또 한 가지는 신동엽 시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조선 총독부에서 보내주는 내지성지 참배단의 일원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이에요. 내지성지 참배단 이름이 심상치 않죠. 초등학생 대표를 뽑아서 일본 여행시켜준다고 조선 총독부가 뽑아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초등학생 대표들을 신사참배 시킨 거예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신동엽 시인이 일본을 다녀왔어요. 이 체험이 어떤 체험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난 체험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인들한테 외국 여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체험이냐면은
88 올림픽 하죠. 88 올림픽 할 때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봐요. 한국 국민들이. 그래 놓고 나서 김영삼 정부가 해외여행 자유화를 시켜요. 김영삼 정부 해외여행 자유화를 시키니까 한국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해외여행들을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IMF 그 와중에도 막 여행들을 많이 다녔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인 거예요. 한국 바깥을 본다는 것이. 그래서 1970년대, 1980년대까지도 한국인들은 어쩌다 해외 바람을 한번 쐬고 오면 평생을 두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표준이 거기 있어요. 바깥과 한국을 비교하는 최초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신동엽이 일본 풍물을 보고 온 것은 나이가 불과 12살 때입니다. 그것도 깜깜한 시골 벽지에 있는 아이가 신사참배에 동원돼서 일본을 보고 온 거예요. 문화 충격이 어땠을지 일본의 속사를 보고 온 거죠. 훗날 1950년대 농촌에서 살았던 신동엽의 시에서 첨예한 국제감각이 읽힙니다. 이거는 이 체험이 결정적인 영향이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그것이 1960년대 시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김수영이 쇼비니즘을 염려했던 신동엽만 유일하게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고 우물 바깥 풍경을 알아요. 그것을 최광석의 민족시인 신동엽이라고 하는 평론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째여는 아침 맑은 나라 거리와 거리, 광화문 앞마당, 효자동 종점을 알제리아 흑인촌 카스피의 바닷가의 초원아가씨 마을과 동일선상에 놓아 4월 혁명이 알제리 민족해방투쟁과 터키 학생 봉기 등 제3세계 민족운동과 같은 맥락임을 밝힘으로써 당시로서는 유일한 제3세계적 인식을 보여준다. 애국을 알아도 알제리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당시 한국에서. 신동엽 씨밖에 없어요. 알아도 세익스피어가 어쩌고 영국이 어쩌고 미국이 어쩌고 일본이 어쩌고 이런 말이나 할 줄 알지. 터키 학생운동사, 알제리 민족해방투쟁사, 이거는 굉장히 참 놀라운 사유고 인식 능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하나 범상치 않은 행적이 1949년에 이루어집니다. 1949년에 7월 하순에 신동엽 시인이 공주사대 국문과에 합격합니다. 전주사범을 나왔어요. 전주사범대를 나온 사람이 공주사범대를 또 가요. 왜? 문학을 하고 싶으니까. 공주사대 국문과를 다시 간 거예요. 공주사대 국문과를 갔는데 신동엽 시인 아버지가 신동엽 시인이 독자고 신동엽 시인 아들 말이 지금 4대 독자인 거잖아요. 전주에서 학교 다니니까 전주 사범 시절에 반찬을 만들어 갖고 자전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을 했어요. 가서 얼마나 아꼈는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철딱선이 없이 크든가 무조건 자기는 왕자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크던가 아니면은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던가 배고프고 가난한 아버지가 저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하겠죠. 신동엽은 후자예요. 일기, 편지 이렇게 보면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학교를 사범학교를 보내놓으니까 사범학교 졸업했으면 빨리 초등학교 교사로 가서 돈 벌어와야 되는데 또 대학을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공주사대 국문과를 간 사람이 2달 후에 당국대 사학과를 다시 시험을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에요. 자기는 문학을 꼭 해야겠는데 공주사대 국문과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다시 당국대 사학과를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인터넷에 일단 검색을 해봤어요. 당국대가 무슨 학교인가부터. 당국대는 단군 애국에서 학교 이름이 도출된 학교입니다. 단군 애국해서 단국대예요. 설립자가 동학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동학운동으로 시작해서 대종교 운동을 했어요. 대종교에 몸을 담고 나면은 만주로 독립운동으로 갑니다. 대종교가 굉장히 독립운동 치열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됩니다. 독립운동하다가. 독립운동을 했던 장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설립을 했어요. 학교 창학 이념이 구국, 자주, 자립이에요. 독립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학교 사학과가
우리의 상고사, 우리 고대사 있죠. 그 다음에 민중사관에 애착을 두었던 제야사관의 근거지였어요. 단국대 사학과가. 서울대 사학과하고 계속 이렇게 대립에 있었나 봐요. 그 부분으로. 특히 통일 문제에 관심이 커요. 이 학교가. 그래서 백범 김구가 통일 문제 가지고 나중에 북에 갔다 와가지고 남쪽에서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백범 김구가 단국대학교 졸업식 할 때만 유일하게, 김구가 학비리가 아니잖아요. 단국대학교 졸업식 할 때만 졸업식에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신동엽이 대학 입시 원서 쓸 때, 시험 볼 때 택시에서 잘못 내려가지고 단국대로 내려버렸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동엽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을 수는 있어요. 겸연쩍으니까. 근데 그 말은 신동엽의 환경을 굉장히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여군의 장안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독립운동가, 사회주의자, 교육자 등을 많이 배출한 마을이 있습니다. 원래 머슴들의 마을이었어요. 거기. 이 마을이 대종교 운동의 본산으로 평가될 만큼 사상적 연원이 깊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 향토사학자한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 애국자 마을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이 마을 지식인들이 온통 대종교 운동에 투신해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들의 뜻을 가르치는 학교를 부여해서 지망을 하는데 거기를 택시에서 잘못 내려고 지망한단 말입니까? 지금 거기를 골라서 간 거예요. 국문과, 단국대 국문과가 아니라 사학과를 간 거예요, 신동엽은. 그러면 이제 그 단국대가 이제 대종교 성향이 이제 짙은 학교인 거잖아요. 대종교, 제가 결의말 큰사전 상임이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종교 낱말 중에서 대종교 낱말이 사전에 제일 많이 실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불교보다 훨씬 많대요. 왜냐? 중요한 한글 학자들이 다 대종교를 믿었어요. 제 생각에 신동엽 시에, 이것도 알리바이가 꽤 맞아 보입니다. 신동엽 시에 토착의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낱말을 새로 만들어 쓰거나 이게 기존 낱말이 아니라 우리식의 말을 쓰려고 하는 목적의식성이 아주 강해요. 신동엽한테. 신동엽 시에서 어려운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금강에 저는 지라티라고는 말이 나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사전에 당연히 안 나오죠. 부여 사람들한테 물어도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부여 사투리입니다. T는 고개를 T라고 해요. 한자로 치로 읽습니다. 아마도 안고개, 길 앞고개 혹은 길 뒷고개 뭐 하여튼 이런 종류의 말일 것 같아요. 지라티. 우리말 사전에 대종교회가 불교나 기독교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등재된 이유는 당시에 권위 있는 한글 학자들이 온통 대종교에 가담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신동엽 시인은 단국대를 마치자마자 부여에서 문학 동인을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이 동인 이름이 야화예요. 들야자, 불화자, 들불이죠. 좀 재미있는 게 광주 민중항쟁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들불야학 출신이에요. 이 시골에서 동인 만들라고 조금 활동하고 많은 흐지부지한 이런 동인이 아니고 신동엽의 문학 수업에서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여기는. 제가 부인한테 쓴 편지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신동엽 시인이 부인한테 쓴. 우리 집 우방은 옛날 그 사교장의 부활. 거의 신동엽 집이 그 신동엽 내 마루가 거의 이 동인 공부하는 데였어요. 낮이나 밤이나 찾아와서 주정들을 해서 요새 주정 받아주다 보면 하루해가 가고 머리가 띵띵하구만. 동인집을 내자고들 여의들이 대단한데 나야 글쎄 어떻게 할까 하고만 있지. 1956년 1월 9일자 편지입니다. 임병선 선생이 부여에서 같이 살겠다고 했다가 같이 못 살아서 약속을 못 지키고 서울로 가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그런 표현을 임병선 산문을 보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이런 거 보고 하방이라고 했어요. 하방. 학생운동가들이 엘리트 들어오고 노는 게 아니라 민중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 1970년대
황석영, 김남주가 해남에서 사랑방 농민의 운동을 합니다. 이 사랑방 농민의 같은 풍경 같지 않아요? 신동엽의 동인 풍경이. 이 동인은 신동엽에게 아주 중요한 활동 거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동인 안에서 신동엽이 하늘이라고 하는 화두를 이 동인 안에서 씁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또 신동엽이 평생 하늘에 집착했다고 이 동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동엽 서사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화소예요. 여기까지가 신동엽 시인이 4월의 시인으로 불리기 전까지의 행적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동엽을 4월의 시인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삶의 행적이 신동엽을 4월의 행적으로 만든 그 영향력에 비추면 어떤 선생님의 강조라거나 이런 것은 독서다가 영향받는 이런 것은 지나치게 사소한 것에 속해요. 그래서 이 삶의 맥락을 놓치면 신동엽을 잘못 읽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이것을 감안하고 이제 4월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